자, 68의 3번 1번 문제 보면, 자, 3월 3일 날 우리가 제품을 팔았죠.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발행했대요. 근데 여기에 현금 영수증 번호 주고 있죠. 여러분들 장난친 거죠. 이거 우리 입력하고 그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근데 특별한 거 없는데 표현에서는 시용 판매 중이라 그랬죠. 그럼 시용 판매 넘겼을 때가 아니고 구매의사 표시했을 때는 우리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예요. 두 번째 3월 20일 날은 사채 발행 상환한 거네요. 자, 그럼 사채 상환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게, 당연히 발행할 때 액면가였으니까 상환할 때도 액면가를 치우겠죠. 근데 액면가를 치울 때에 우리가 전액이면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전액을 같이 지워 줄 건데, 만약에 일부 상환하면 상환하는 액면가의 비율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상환 비율만큼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돈 갚기 위해서 준 돈하고 차이 가지고 사채 상환이익,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채 상환할 때는 사채 관계 계정도 비율만큼 똑같이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었는지 대변에 있었는지 생각 안 나시는 분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사채 찾으면 관계 계정이라서 그 아래에 바로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있던 자리에 잔액이 있겠죠. 그럼 그 반대쪽에 써서 상환하는 비율만큼 지워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선수금만 뭐 제외하고 받았다는데, 날짜 주면 제가 일반 전표로 가서 그냥 보라 그랬어요. 계약금 이야기할 때. 근데 날짜를 안 주면 우리 거래처 원장 가서 조회를 하고, 날짜를 주면 그냥 일반 전표 가서 보면 뭐 계정 과목과 금액과 어느 변에 분기했는지까지 다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문제는 세무계약서 바른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 문제인데,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계정으로 하래요. 그럼 기둥 철골 보강 공사는 우리는 4,800만원, 얘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처리해야 될 거고, 파손 유리창 교체 작업은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철거 보강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아래 힌트 줘놨잖아요. 그럼 우리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증가, 가치의 현저한 증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린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그거는 건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면, 자, 이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저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죠. 그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문제 풀 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1년 1학년인가 라고 생각하실 게, 우리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는 탭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1학년으로 한도 계산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 과세기간으로 한도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는 1기 문제면 그냥 1학년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확정신고면 한도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2기 확정 문제인 경우에 이제 1학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문제 나왔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면, 만약 입력하라고 하면 그냥 특별한 말 없어도 여러분들은 의제료 매입에다가 제가 바로 입력하자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 만큼 공제율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전제로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도를 초과해버려서 역으로 뒤집는 분계도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4월 때에
원재료 104만원이고 이렇게 사왔어요. 그럼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라서 104분의 4라면 4만원만큼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4만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한도가 2만원이었다면 우리는 분계를 원재료 2만원 부가세 대급금 2만원 이렇게만 회계 처리를 하겠죠. 한 4만원 할 수 있지만 한도가 2만원이라면 이렇게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원재료 100만원 부가세 대급금 4만원 104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버리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한도가 2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가세 대급금을 반대로 2만원을 줄여줘야 되고 차변에 원재료 2만원을 높여줘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하고 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죠. 너무 많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4월 때부터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우리 전에 그 기출문제 푼 거에서 이거 있었잖아.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한도 넘어간 아래쪽에 나온 한도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된 만큼 수정분계를 여기에서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시험 문제가 계속 전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니까 의제료 매입에다가 제가 입력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저렇게 쓰자라는 이야기예요. 공제율하고는 뭐 다 기억하실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자, 다음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대여금이나 아니면 토지의 미수금 같은 거는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대손금 회수를 했대요. 그래도 대손 발생 탭에 가는 거죠. 대손 변제 탭은 부가세 대급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손 발생 탭이 우리 부가세 예수금 이야기고 대손 변제 탭은 부가세 대급금 이야기죠. 그래서 채권 이야기를 하면 대손 발생 탭에서 대손 당하면 그냥 플러스로 그냥 금액 쓰고 회수하면 거기에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쓰고, 만약에 우리가 매입세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대손 변제 탭에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리고 그걸 상환하게 되면 대손 변제 탭에 플러스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대손 변제 탭 쓰는 것도 같이 기억 인지는 해두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얼마간 되죠? 채권 발생일로부터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간이죠. 옛날 문제는 5년간으로 되어서 안 되는 거 막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간으로 늘어났으니까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하면 돼요.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면 결산 문제. 자, 이번에 외화 이야기네요. 외화는 뭐 올해 발생했으면 올해 발생한 금액하고 차이, 올해 이전 거면 전기말 평가한 금액하고 올해 거하고의 차이만 조정하면 되죠. 얘는 올해 발생했나 봐요. 그럼 N화 줄 때는 항상 주의할 게 100엔당 금액이면 1엔당으로 생각해서 잘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럼 외화 가액이 뭐 175만 엔인데 100엔당 1150원이면 1엔당 11.5원으로 계산해서 잠부 금액하고 차이만큼 조정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연령 분석법으로 적혀 있죠. 자, 연령 분석법 나오면 자,
먼저 첫 번째 할 작업이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가로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600만 원에 2%, 그리고 330만 원에 10%, 그리고 100만 원에 18%. 그럼 총 얼마가 되죠? 63만 원 되나요? 맞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죠? 그럼 63만 원을 설정할 건데 우리 문제는 친절하게 잔액을 알려주죠. 지금 24만 원이다라고 잔액 알려줬으니까 그럼 얘 빼는 거고, 안 알려줬으면 합계잔액사항표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하면 24만 원 있겠죠. 그럼 그 24만 원을 지금 여기 연령분석법으로 가로로 쭉 곱한 거에 우리 빼주시면 보충할 금액이 39만 원이 나올 거고, 그럼 그 39만 원은 여러분이 직접 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자리에다가 그냥 39만 원 써서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연령분석법이 AT 시험에서 더 자주 나와요. 다음 뭐 3번은 선적지 인도 조건의 원재료래요. 이거 우리 재고 자산인가요? 원재료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이면 내 거네. 그죠? 만약에 제품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인데 내 재고 자산에 포함됐다면 빼야 되죠. 제품은 내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 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품이냐 원재료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지게 되겠죠. 자, 다음 원천징수 문제에서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이 없고, 또 이번에 연말정산 쪽에서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에서도 뭐 특이한 점은 없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공제 항목에 보면 정산이 있죠. 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정산 뭐 전부 다 있지 않나? 국민연금 정산은 없네. 장기요양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그럼 얘도 공제 항목에다가 글자 그대로 쓰고, 그리고 F2번 누르면 얘 항목이 있어요. 이건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도 아니면 세무사무실 가도 매년 한 번씩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서 확정되기 전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오다 보니까 그 사이만큼 증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항목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공제 항목 넣는 게 이번 문제에 대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급여 지급일에 대한 건 항상 주의해서 보세요. 또 뭐 다음 달 10일이니까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귀속하고 그 다음 달이 지급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저는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우리 왼쪽 아래에 12번 칸에 썼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올해 환급액이 발생했으면 차기로 이월시킨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올해 환급 신청한다면 반대쪽 오른쪽 아래에 4월 2월 적혀 있는 걸 환급 신청에다 전부 다 적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적혀 있는 거 보고 거기도 안 빠뜨리고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문제는 기타 소득자인데 외국인이네요. 그럼 외국인 등록번호로 해서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쓸 때도 그 소득자 구분해서 우리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는 1111이었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F2번 찾으셔가지고 그것만 그 설정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이제 우리 범위세 문제로 가서,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우리 뭐 항상 불러오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적혀 있는 정보를 손은 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요약 적혀 있는데, 자,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있고 조정 후 수익금액이 있죠. 자, 원칙적으로 어느 쪽 거 보는 거죠? 결산서상 수익금액 보는 거죠.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수익금액 그 한도 계산하기 위한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서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을 했는데 회계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은 거라면 그걸 반영한 거 쓸 거니까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금액을 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접대비에 대한 아래쪽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다음 2번 문제를 가면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자, 이게 지금 10년도 거라서 연일수 366일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도 연일수 366일이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어디에서든 간에 연일수 산정하는 거나 척수 계산, 일수 계산 적혀 있으면 클릭해서 366일로 적혀 있어도 걔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 보세요. 값이 틀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꼭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얘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거는 소득 처분이 상연돼 원천징수 징수 부분이 있으면 기타 사유 유출, 그 부분은. 자, 다음 3번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죠.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사실 그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같이 엮여 있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잘 푸시는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같이 섞여 있으면서 퇴사가 발생했을 때 충당부채 잔액을 조정해주고 그것도 추인해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헷갈렸었던 분들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조정 따로, 퇴직연금에 대한 조정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조정하고 따로따로 한도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그 조정 두 개가 같이 보면 똑같이 가산 차감을 같이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있으면 문제 없는데 하나만 꼭 주의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도 우측 제일 아래에 조정액 적혀 있죠. 거기 조정액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되지, 우리 송금산입하고 해약액 적혀 있는 그 라인 보면서 끝에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추계액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납부했으면 전액 다 인정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추계액은 꼭 써야 되죠. 추계액 써주는 이유가 납부하는 한도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당부채도 써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좋겠어요. 다음 네 번째는 선급비용 명세서 내용이죠. 선급비용 명세서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뭐 1번에 보니까 뭐 자적의표에 있는 잔액이 있다라고 적혀 있고, 2번에 계산서에 반영된 손익계산서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뭐 여기에 보험료에 대한 건 있는데 세금과 원가, 이자 수익, 이건 우리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서 쓸 거지 선급비용 명세서에 쓸 내용이 아니죠. 그죠? 얘는 뭐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처리하고 정리할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여기에는 선급비용 명세서에 쓸 거는 보험료 하나만 있네요. 내년까지 갈 거. 다음 우리 5번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보면 뭐 나머지는 우리 기간적인 의미가 뭐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자, 우리 3분기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11월 30일에 지급했대요. 예. 가산세 대상인가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대상일 때만 적어놨죠. 3분기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10월 말이. 그죠? 그러면 예, 11월 30일 했다는 건 그래도 3개월 이내 했네요. 그래서 50% 감면 적용을 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